네, 안녕하세요. 변두 매니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올해 시장 금리의 상승과 하락 이유를 빠르게 정리를 해보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인하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는 금리 때문에 실적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회사들의 조건 설정과 결과를 한번 빨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채권 금리 시장은 정말 다이나믹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 추이를 보면은 올해 크게 움직였었던 국면이 3번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3월에 급락했었는데 이때 미국 중소은행들이 자본 건전성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갈 뻔하면서 금리 인상이 지연됐었던 때이죠. 이때 중소은행들이 문제가 됐었던 이유는 코로나 이후에 중소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 쪽으로 대출을 많이 늘렸었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상업용 부동산들의 공실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대출 부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거와 관련된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었던 거죠. 왼쪽 차트를 보시면 빨간색이 중소은행들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성장률이랑 대형은행들의 대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소형은행들은 코로나 이후에 10% 넘게 그리고 가장 고점에서 보게 되면은 20% 넘는 대출 성장을 일으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또 코로나를 보내면서 재택근무라는 새로운 업무 형태가 자리를 잡게 되면서 상업용 부동산 수요는 크게 떨어졌고 금리가 오르면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이 본격화된 거죠. 오른쪽 차트를 보면 미국 상업용 부동산, 특히 오피스 공실률을 보여주고 있는 차트인데 코로나 때부터 올해 1분기까지 공실이 엄청 급증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거를 3분기까지 업데이트를 해보면 더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소은행들의 파산 가능성 때문에 또 이게 2008년도처럼 다시 금융위기로 확산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확 내려갔었던 시기가 바로 3월 달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중소은행 파산 리스크가 더 확산되기 전에 빠르게 해결책을 제시를 했죠. 그건 바로 대형은행들이 문제되고 있는 중소은행들을 인수합병하는 거고 정부는 규제 완화를 시켜줬고 대형은행들은 빠르게 결정을 하면서 중소은행들의 파산 우려 리스크도 빠르게 완화되면서 금리는 안정화를 보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을 지나면서 국제유가가 오펙이 감산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을 하고 또 사우디 같은 경우는 추가로 감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가 되면서 70불에서 유지했었던 국제유가가 90불까지 상승을 하면서 금리 이제 오른쪽 아래 차트인데요. 금리도 같이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을 지나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4%대를 넘어가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국제유가를 보시면 9월 말부터 90불을 찍고 나서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10년물 금리는 오히려 10월부터 11월까지 더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올 10월부터 11월까지 통화정책의 영향을 더 받는 2년물 채권금리보다 10년물 채권금리가 더 가파르게 상승했었던 이유는 바로 기간 프리미엄의 상승이 컸기 때문인데요. 기간 프리미엄, 우리가 텀 프리미엄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는 거는 장기로 이제 채권을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리스크, 다양한 리스크가 장기 투자하다 보면 발생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추가 수익률을 말하죠. 그래서 이 기간 프리미엄의 상승 영향이 컸었는데 그 이유는 그때 3분기 때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 보면 그때 이제 특히 미국에서 정치적인 논쟁 때문에 미국의 재정 적자의 부담이 커져 있었고 8월 달에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을 기존 AAA에서 AA 플러스로 한나게 하향시키고 그 다음에 또 미국 정부가 셧다운을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가 많이 확산됐었던 때이고요. 그런데 하필 3분기 때 장기 국채 발행 스케줄이 많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장기 국채의 공급이 많이 있었던 때라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많아지면 그만큼 높은 수익률을 제시해야지만 수요자를 찾을 수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년물 금리가 5%를 넘어섰지만 11월 달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그리고 12월 FOMC를 지나면서 기간 프리미엄 하락과 함께 장기 금리가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물가 지표들도 보면 하향 안정화가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12월 FOMC에서도 2024년도 기준금리 중간값을 이전에 5.1%에서 4.6%로 하향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지금 내년 5월부터 아니면 또 빠르면 3월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금리 인하 확률을 보면은 내년 3월에 처음으로 0.25%포인트를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 연말 정도 가게 되면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3.5에서 4% 정도 사이까지 인하될 것이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급하게 금리가 하락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그러니까 지금 2%포인트 넘는 기준금리 인하를 이미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채권금리가 여기서 더 가파르게 하락한다라기보다는 발표되는 물가지표와 고용지표를 확인하면서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인하 속도랑 괴리를 조금 더 맞춰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현재 시장이
내년부터 2년간 가파르게 진행해왔던 기준금리 인상을 이제 뒤로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인하 사이클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그럼 금리가 떨어지면은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가 뭘까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먼저 제가 국내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6개 조건을 주고서 그 기업들을 어떤 기업들이 뽑히는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총 6개 조건을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조건은 일단 금리가 떨어질 때 수혜를 보려면 금리가 올라갈 때 피해를 본 기업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연간 실적 기준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금리가 2021년도서부터 증가를 했으니까 2020년도서부터 2022년까지 그러니까 2년간 이자 비용이 꾸준히 증가한 기업을 한번 뽑아봤고요. 그러니까 총 1870개 기업 중에서 약 한 479개 기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올해 2023년 연간 실적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금리 상승이 올해 가파랐기 때문에 올해 1분기 그리고 2분기 그리고 3분기 이자 비용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 증가한 기업들을 추가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조건에서 걸러졌었던 479개 기업이 이제는 181개 기업으로 추려졌습니다. 내년부터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이자 비용만 떨어지는 기업을 찾는 것보다는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 그러니까 이제 영업 활동이 잘 되고 있는데 금리 상승 때문에 실적이 눌려 있었던 기업을 찾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2022년부터 올해와 그리고 또 내년까지 컨센서스 매출이 연간 계속 증가하는 기업을 추려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조건에서 추려졌었던 181개 기업이 이제는 56개 기업으로 추려졌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조건은 바로 매출 증가도 좋은데 그럼 영업이익까지 내년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영업활동 그리고 뭐 이자 비용 이외에 다른 기타 원가라던가 판관비를 잘 관리하고 있는 기업, 그러니까 경영진이 정말 알뜰살뜰하게 경영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 어딘지가 이제 궁금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네 번째 조건을 추가를 하니까 이제 이전 조건에서 56개였는데 이제는 45개로 추려졌고요. 그리고 다음 조건에 부채 비율을 추가를 했습니다. 왜냐면 금리가 하락할 때 실적이 가장 크게 턴어라운드 기업들은 당연히 부채 비율이 엄청 높은 회사들이겠죠. 우리가 현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내년도 국제유가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물가가 다시 반등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틀렸다라는 것을 생각해봐서 안전마진을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채 비율 조건을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기는 한데 인하 시기가 지연되던가 아니면 인하 폭이 덜 된다던가 했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 기업을 부채 비율로 한번 설정을 해본 거죠. 그래서 저는 150% 정도로 좀 보수적으로 잡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전 조건에서 45개까지 추려졌던 기업이 이제는 31개로 추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은 바로 밸류에이션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영업적으로도 좋고 금리가 빠지면 실적이 좋아지는 건 다 좋지만 이미 고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라면 굳이 지금 와서 공부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내년에 컨센서스 실적 기준으로 해서 PER이 20배 넘는 기업들을 제외를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전 조건에서 31개까지 추려졌었던 기업의 숫자가 이제는 20개로 추려졌습니다. 그렇게 총 20개 기업이 제가 설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결과로 나왔는데요. 순위는 단순히 제가 시가총액 순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순으로 쭉 나열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거래하기 편하기 때문에 제가 시가총액으로 순서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20개로 나왔으면 이걸 보고 바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회사마다 또 포함되어 있는 산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업황 사이클도 다르고 그리고 왜 지난 3년간 이자 비용이 증가했는지 매출은 왜 성장 스토리가 나올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판관비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렇게 다 기업별로 성장 스토리와 이제 비용에 대한 스토리가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20개 안에서 개별적으로 바텀업으로 리서치하면 조금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금리 인하가 본격화 됐을 때 내년도서부터 금리 인하 영향으로 실적이 본격적으로 좋아질 수 있을 만한 회사들 한번 추려봤습니다. 투자하시기 전에 개별 기업과 실적과 업황은 한번 바텀업으로 꼭 한번 다시 확인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